예, 반갑습니다. 그,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는 79년에서 80년에 이르는 격동의 과정, 그거를 이제 살펴보았고, 그래서 새삼스럽게 지금은 거의 우리가 6월항쟁, 87년 6월항쟁 이후에는 어떤 점진적 변화, 그리고 개혁, 개량, 이런 개혁이라는 용어가 특히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범람해 왔죠. 그러니까 특히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92년 12월부터 지금까지니까 지금 2015년이니까 대략 23년 가까이 사반세기 동안 개혁 타령을 하는데 세상은 개혁이 되는 게 아니고 아주 극소수에게 부나 권한이 집중되고, 형식적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돈과 매스컴과 이런저런 정보기관과 이런 힘에 의해서 사실 무력화된 상태죠, 완전히. 그래서 개혁 타령, 좀 안 좋게 요즘 풍자식으로 하면 개혁 타령 25년 만에 개혁은 이제 온데간데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요 며칠 동안 계속 그리스 문제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근데 이제 97년 IMF가 터지고 98년 이 시기에 이제 IMF가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즉 우리가 샴페인을 일찍 터뜨려서 구조조정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금모기하고 허리 졸라매고 꼼짝 마라. 거기에 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주류 언론에서 그리스가 복지를 많이 풀어갖고 흥청망청해갖고 이 모양 이 꼴 됐다라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주류 언론은 보도를 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저는 못 들어가 봤는데 제 아는 분이 컴퓨터 인터넷 들어간 상황에서 그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 밑에 댓글이 2,000개가 달려 있었대요.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90% 이상이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소위 트로이카라고 불리는 독일, 유럽은행, 유럽 중앙은행, 그다음에 유럽연합이 사실상 목을 조았고, 그래서 5년 가까이 어떤 긴축을 강요하면서 지원된 돈의 90몇 프로가 골드만삭스 등 투자회사가 다 챙겨갔다는, 독일계 은행이라든지. 그래서 실제 긴축의 효과가 어떤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근데 거기에 댓글의 한 90% 이상이 거짓말하지 마라. 굉장히 큰 변화죠. 마치 우리가 신자유주의 IMF 구조조정 받아들이기 전과 후에 사람들의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듯이 엄청난 변화를 겪었잖아요. 제가 한 번씩 여기 계신 분들한테, 예전부터 만나는 분들한테 얘기하지만은, 제가 비유를 할 때 IMF 전에 이제 현대자동차, 제가 머물렀던 울산의 현대자동차에서 친한 친구 사이에 1,000만 원 대출해달라. 마누라 몰래, 왜 너는 대출 너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냐? 그러면 마누라 몰래 쓸 돈이 있다. 그러면은 안 해주면은 친구 사이에서 이제 왕따 되고 의가 상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IMF 조정받고 1년 지나서는 이제 대출 내달라 이러면 너 미쳤냐? 1년 만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1년 만에. 그리고 이제 술자리 풍경도 IMF 전에는 이제 서로 돈 내려고, 동생들이 먼저 술 먹고 나가려면 쪼르르 달려가서 계산하려고 하면 형님들이 가서 야 너 이 새끼 어디서 형을 무시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한 1년 만에 술값 낼 때 되면 다 쭈뼛쭈뼛 하다가 결국 술자리가 없어지는, 차마 더치페이는 못하고, 그 문화, 경상도 문화에서 더치페이는 못하고 아예 술자리를 안 가는 거죠. 그런, 내가 쏘지 않는 이상 술자리를 안 갖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도 어쨌든 세계사적으로 그리스 문제가 어제 오늘 또 이제 이강국이라고 한국인인데 리치메이칸이라고 일본 경제학 교수하는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그리스는 약 경제 비중이 1~2% 정도 된대요, 유럽연합 전체에서. 그래서 그리스 파산이 미친 양이 그렇게 크진 않대요. 근데 왜 저렇게 그리스 목을 조으냐면은 지금 파산 예정 순위의 1, 2위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인데 거기는 거의 10% 이상에. 그래서 거기가 이제 터져버리면은
사실 유럽 연합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는데 거기가 운동은 훨씬 세대요. 이탈리아하고 스페인 운동이 그 그리스 운동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기선을 제압을 못하면은 저희가 터져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25년 점진적 개혁 작은 것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뭐 이제 의회를 통한 변화 외에는 없다. 이런 어떤 얌전한 온화한 어떤 그 변화를 꾀하면서 사실상 민주주의도 껍데기만 남고 부의 양극화는 극심해지고 그리고 가장 큰 게 어쨌든 간에 뭐 저도 젊은 아이를 키우는 아빠지만은 그 나라가 잘 되냐 안 되냐 젊은 친구들이 기상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사실 그게 이제 거의 다 그 에너지가 거의 다 이제 지금 막혀버린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새삼스럽게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사회도 급변했고 그리고 세계 정세도 그때는 굉장히 급변했어요. 7, 8년에서 80년 사이에는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격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어떤 현재 그 당시 운동사를 살펴보는데 그런 현재적 문제의식을 갖고 좀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동안 그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부마 광주에 이르는 어떤 전반적인 시기를 개괄을 했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간에 패배했지 않습니까? 대중들은 7, 9년부터 80년까지 엄청난 싸움을 했고 굉장한 희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고 그래서 이제 박정희의 양자인 전두환이 양아들인 전두환이 더 이제 극악무도하게 등장을 했죠. 학살을 하고서 겁도 없이 그 당시 뉴스를 땡전 뉴스라고 그랬는데 땡 하면 띠띠띠 하면서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이렇게 뉴스가 항상 시작됐어요. 그리고 KBS가 이 노무현 시기에 주로 KBS에서 방영한 다큐를 보면은 참여합니다. 우리가 그때 했던 행동을 이런 다큐들이 있어요. 뭐냐면 전두환 영웅 만들기 한 아주 굴욕적인 그 필름들을 모르겠어요. 노무현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기자들이 그걸 자기들이 스스로 틀었어요. 우리가 이런 짓을 했던 적도 있다. 근데 그걸 보면은 뭐 거의 용비어천가 수준이에요. 뭐 가뭄이 심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다녀가고 나서 가뭄이 해결됐다라든지 도저히 그걸 보고 이제 댓글이 2000년 중반이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걸 보고 진짜 우리나라가 20년 전에 이랬단 말이에요. 막 이런 게 붙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이제 야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갔던 거죠. 진짜.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죽지 않은 자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뭐 대단히 그때는 순박할 때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굉장히 철저한 반성 이런 것들이 운동 진영 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러한 어떤 그 79에서 80년 특히 광주 민중항쟁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79년에서 80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운동의 과학적 이론이라는 게 생깁니다. 혁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전에 70년대가 민주화 시기였는데 그런 점진적 민주화 예를 들면 김대중 당선을 통한 그 당시 김대중이 70년인가 박정희랑 1대1로 붙어서 거의 아슬아슬하게 졌잖아요. 근데 사실 부정투표가 아니었으면은 당선됐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화를 꿈꾼 게 70년대인데 79에서 80년을 보면서 아 그런 의회를 통한 이런 거는 불가능하구나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 당시 있었던 재반 정치제도 유정회를 포함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총칼로 죽이는구나. 이걸 눈앞에서 확인했잖아요. 확인하니까 더 이상 의회적 환상을 버리고 혁명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론 공부를 해서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니고 그 피해 경험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뭐 이런 표현 쓰면은 대단히 저를 갖다가 이렇게 과격한 사람으로 볼지 모르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이다라는 말은 젠틀맨인 영국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코 저만 하는 말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반성적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첫 번째 어떤 그 광주, 그러니까 광주항쟁 당시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존재했지만은 그 부분은 좀 건너뛰어서 그 문제를 살펴보면은 81년도에 이제 12월 80년 예. 81년도에 그 우리 운동사에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무림 항림이라는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81년도에. 그래서 이게 소위 깃발 논쟁이라고 불리는 85년까지 이 무림 항림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논쟁이 진행이 되는데, 이 무림이라는 용어는 안개 무자 있잖아요. 이게 뭐 제가 제대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무림, 안개 같다. 이게 무협지에 나오는 무림은 아닙니다. 그리고 항림은 이제 이 조직 이름과 관련된 건데, 전민학련이라는 그 조직이 있었어요. 나중에 노동부 장관을 하나, 이태복 씨가 복지부 장관을 하나, 그 김대중 노무현 때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태복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 광주 항쟁 직후에 조직을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광주를 평가한 거냐면은, 79에서 80을 평가한 거냐면은 서울역 회군, 지난번에 말씀드린 80년 5월 15일 날 서울역에 서울 지역 대학생만 10만 이상이 모여서 굉장히 격렬한 시위를 했는데, 당시 학생운동 지도부가 우리의 시위가 쿠데타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퇴각하자. 회군이죠, 회군. 회군을 하고 나서 광주만 고립돼서 이제 학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태복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된 조직, 이 조직에 이제 옛날 관계에는 지난번에 광주항쟁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윤상원 열사 같은 분도 이 조직에 있었던 이제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 조직은 전통적으로 투쟁파라고 할 수 있죠. 항상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준비하고 대기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이제 그런 노선인데, 이 항림이라는 어떤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무림은 서울대 이 한 85년까지 모든 논쟁은 서울대 학생운동권에서 벌어져요. 그 당시 서울대 학생운동권이 뭐 압도적 주도력을 학생운동이나 전반 운동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이 조직을 이제 수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다른 조직들이 또 파악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양쪽이 대립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무림은 왜 무림이라고 하냐면은 조직의 실체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항림이라는 조직은 이태복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집권적으로 쫙 조직이 짜여져 있어요, 체계적으로. 근데 이 무림이라는 조직은 그런 게 아니고 서울대 학생운동에는 여러 가지 패밀리라는 게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이 패밀리는 꼭 우리 마피아 영화에 보면 나오는 패밀리라는 이미지도 떠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뚜렷한 정치적 지향성이나 목적을 정확하게 걸지 않은 상태에서 반독재 민주화, 이런 이제 나중에 보면 좀 펑퍼짐한 이론이지만은 그런 게 근거해서 주로 지연이죠. 고등학교 인맥, 대학에 입학한 고등학교 인맥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조직들이 여러 개가 비합법적으로 존재했거든요. 이런 걸 이제 패밀리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연합적으로 그냥 뭉쳐만 있었던 거예요. 정체불명으로. 그러니까 이제 수사관들이 수사하다가 이거는 안개같이 파악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무림이라는 용어를 붙였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들 간에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벌어지게 되고 이제 핵심적인 논쟁은 이제 항림 입장에서는 광주에서 그 패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이 회군에 있었는데, 이 회군한 이유는 학생운동의 주도 세력들이 낭만적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낭만적인 건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과학적이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낭만적이었다, 자유주의적이었다. 자유주의 역시 어떤 혁명에 집단적으로 복무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다. 자기 이해 중심으로. 이런 입장에서 투쟁을 통해서 전국적인, 정확한 용어는 안 썼지만 전국적인 단일 조직 이런 걸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80년을 평가하고 81년 당시에 정세에서 해야 될 일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했다고 한다면, 무림은 회군한 거는 잘못됐다. 우리가 잘못했다. 얘들이 회군을 주도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광주나 이런 과정과 그 과정에서 체포되고 학살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운동이 위축돼 있다 지금. 그런데 또 여기서 그래서 지금 역량 축적기다. 근데 이 준비로는 모습을 계속 달리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정세와 조건에서 뉘앙스만 조금 바뀌면서 계속 반복되는데, 그때 준비론 대기론자들이 또 이제 그 너무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또 준비해야 된다, 또 대비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입장을 취하면서 이 항림 쪽의 적극적인 투쟁에 대해서 오히려 그나마 구축되고 있는 역량을, 그러니까 그 뭐랄까 씨앗을 심어서 이걸 잘 키워야 되는데 크기 전에 또 풍파를 만나게 해서 싹을 자르는 행위다. 이래갖고 이제 격렬하게 이제 반대하는 이런 이제 양상으로 이제 그 광주 이후에 운동 진행의 논쟁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반복되는 양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까지도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반복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반복되는데, 그래서 이 논쟁을 이제 사실상 굉장히 유명한 논쟁이죠. 그러니까 운동사를 공부했다고 한다면은 이 무림 항림 논쟁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논쟁을 거치지만 하지만은 이 당시만 해도 아직 그 운동 이론이 그때 싸웠어야 되는데 안 싸웠다. 뭐 이런 게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역량이 훼손됐는데 지금 싸워야 될 때냐 아니냐, 그리고 조직이라는 거를 갖다 지금 전국적으로 단일적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괜히 만들었다가 적이라고 그때 표현을 많이 썼는데 적의 먹이밖에 더 되냐, 괜히 모아놨다가. 그래서 튼튼한 뿌리를 갖고 만들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조직 만들어봤자 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먹이밖에 안 된다. 이런 논쟁이 81, 82, 83 이 시기에 이제 논쟁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83년이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나눠드린 자료 있죠. 그 CMP 논쟁 63페이지 이렇게 돼 있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위 과학적 이론을 동원한 논쟁의 시작이 이제 CMP 논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오랜만에 다시 보면서 저한테도 이게 굉장히 이제 격세지감이 있는 그 문구나 그 문자들인데, 요즘 분들이 읽으면 이거 거의 암호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좀 두려움이 좀 생겼는데, 어쨌든 간에 최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CMP 논쟁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그 무림 항림 논쟁만 해도 이제 싸웠어야 되냐 말았어야 되냐, 지금이 싸울 때냐 아닐 때냐 이런 논쟁이었다 한다면은, 이 논쟁은 이제 혁명의 성격이 뭐냐, 그리고 한국의 자본주의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혁명의 주력군은 어디냐, 그러면 그의 동맹군은 누구이고, 그때 주타방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주타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타도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주도권을 못 뺏어가게. 주로 이제 주타방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야당이라고 불리는 자유주의 세력이라고, 우리가 당시 자유주의 부르주아라고 불렀던 이제 김대중, 김영삼을 이제 이 주타방 쪽에 많이 놨죠. 이제 그런 이제 그 방식으로 해서 이 CMP 논쟁은 기저에 깔린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러시아 혁명의 이론들이 이제 소화가 돼서 한국적으로 소화돼서 한국 상황에 맞게 이제 가공이 돼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80년대 운동 이론이 본격적으로 소위 과학화를 그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그러한 논쟁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MP 논쟁이라는 거는 지난 제 이야기 말미에 83년에 만들어진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이건 공개적인 대중 정치 조직을 지향하고 정치투쟁을 지향한 조직인데, 그 조직의 그 상징적인 마크가 두꺼비였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두꺼비 설화에 기인한다. 그 두꺼비가 이제 그 알을 갖게 되면은 스스로 부화하지 않고 독사에게 물려 죽어서, 그 독사가 그 독에 의해서, 두꺼비 피부에 독이 있잖아요. 독에 의해서 죽게 되면은 그 독사의 그 몸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새끼들이 부화한다. 그래서 우리를 죽여라, 우리를 탄압해서 우리를 다 집어넣어라. 근데 그게 곧 너의 죽음이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전형적인 투쟁론 입장이죠, 이게. 그 입장에서 이제 그 만들어진 게 민청년인데, 민청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론 투쟁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뒤 맥락이 많은데 너무 이제 길어지면은 좀, 그래서 제가 도표화된 거를 지금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CDR이라는 것은 C1이죠. 시민 민주주의, D는 데모크라틱 레볼루션. 그래서 이제 이때는 참 이런 약자를 진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쨌든 현재의 모순은 군부 독재와 민중 간에 있다는 거예요. 주요한 어떤 그 모순이. 그리고 이제 변형 역량은 기층 민중 역량인데, 그 중에서 야당이라든지 그 당시 이제 국민운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야단체라고 불리는 이런 부분들이 좀 주도성을 갖고, 왜냐하면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니까 좀 끌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어떤 입장에 이제 CDR로는 이제 놓여 있고, NDR로는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신식민지 국가 독점자본주의다. 여기서 신식민지라는 거는, 구식민지는 우리가 전형적이지만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그 국가 주권 자체를 이제 인정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식민지 총독이 와서 다스렸잖아요. 이런 걸 이제 직접 식민지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신식민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치 권력은 독립시켜 주되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종속시켜서 실질적으로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그런 걸 이제 신식민지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 와 있다. 그래서 이 신식민지라고 용어를 딱 쓰는 순간 실질적으로 이 사회의 지배계급이 제국주의가 되는 거죠. 한국으로 보면 특히 미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제국주의 투쟁과 반파쇼 투쟁이라는 것이 그 당시엔 전두환 파쇼 독재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로 묶이는 거죠. 거기에 맞서서 민중들이 이제 맞서서 싸우는 그런 이제 양상으로 가게 되고, 여기는 이제 주도 세력이 노동자, 농민, 빈민으로 되는 거고, 선도적인 세력으로는 이제 진보적 청년 학생, 그리고 제휴 세력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소부르주아나 자유주의자, 이런 이제 성격을 이제 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PDR로는, NDR은 이제 그 민족 민주혁명, 내셔널 데모크라틱 내셔널 데모크라틱 그 레볼루션인데, 민족 민주혁명, 민족 해방, 반독재 민주주의 혁명, 이런 내용을 줄였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PDR로는 피플 데모크라틱 레볼루션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 혁명인데, 이 부분은 이제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보는 거예요. 이 신식민지성보다는. 그렇게 보면서 이제 국가 독점 자본주의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기층 민중이고, 자유주의 야당 세력이나 어떤 제야 세력은 사실상 같이 할 수 없는 세력이다. 동요가 심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론에 대해서는 당시에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이론을 접했는데, 그래서 진짜 CDR론이 실체가 정확하게 있고 PDR론도 실체가 있고 NDR론도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론 학습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선배들 얘기는 NDR론이 이제 민청년의 주요한 운동 이론이었는데, NDR이 옳아 이렇게 제출하면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서 우리가 왜 옳은지를, 그래서 이제 우위 계량적으로 CDR을 배치하고
좌익 맹동주의 쪽에 그 PDR을 배치해서 봐라 CDR 문제 있지 PDR 문제 있지 NDR이 그래서 정확한 거야. 이런 구도를 짜려고 했지 실제 CDR과 PDR이 광범위하게 있었던 건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저도 지금 뭐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엇이 맞는지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어떤 이론 논쟁이 80 이제 그 3, 4, 5년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이제 러시아 혁명 이론하고 이제 깊은 이제 연관이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 그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러시아 혁명의 주요한 문건 중에 한국에 그 당시 굉장히 일찍 들어와서 번역이 돼서 이제 운동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친 게 조직론과 투쟁론 중심으로 영향을 미친 게 무엇을 할 것인가 What is to be done이라는 저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택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주의 혁명에 있어서 사회민주주의 두 가지 전술이라는 이거는 주로 당면 혁명의 성격을 이제 규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CMP 논쟁은 이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화 혁명 뭐 당시 NR이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이러한 문건은 평화적 이행은 불가능하다.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이행은 불가능하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장과 폭력을 원해서가 아니고 지배계급 절대 평화적으로 권력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광주 상황이 다시 벌어졌을 때 계속 그렇게 탄압하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계속 할 거냐. 그리고 타협해서 또 무기나 반납하고 이럴 거냐. 아니다. 정면으로 맞서야 된다. 이제 이런 영향을 광범위하게 미치게 되는데 CMP 논쟁의 핵심적인 성격은 이 당면 혁명의 성격 논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제 굉장히 그 러시아 혁명 이론을 우리가 참조하는 거는 저는 뭐 어쩔 수 없어 성공한 혁명이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론적 영역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당시에 러시아 1900년에서 1917년 당시에 거의 모든 문건이 이제 작성이 되는데 이 당시 러시아라는 나라는 농민 구성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90%가 농민이고 10%가 한 8, 9% 지배계급이 있으니까 노동자였다 이렇게 들었는데 최근에 이걸 연구한 분들 얘기에 들어보면은 95에서 97%가 농민이었다고 할 정도로 농민이 광범위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정도의 어떤 민주주의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정치적 형식적 민주주의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의회가 1905년 혁명 여파로 만들어져 있었지만 사실상 그 권한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의회였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어떤 조건에 비춰볼 때 물론 뭐 당시에 우리 농업 구성이 약 30% 그리고 전두환 들어서기 전에 유종회라는 게 있어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일단 박정희가 먹고 시작하는 어떤 룰을 갖고 있었고 이런 전반을 보면은 유사한 측면도 있었을 수 있다고 보지만은 이건 벌써 이미 1980년대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본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이런 어떤 차이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이제 지금 와서 그때는 저도 뭐 그런 걸 전혀 못 느꼈지만 돌이켜 본다면은 우리 사회는 한 측면에서는 1900년 초엽의 러시아를 닮은 지점도 있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변할 수 있는 소지를 굉장히 많이 안고 있었던 건데 워낙 러시아 혁명의 어떤 광채, 러시아 혁명이 보여주는 어떤 위대성 당시에 그런 것들이 컸기 때문에 묶였던 것 같아요. 참조만 한 게 아니고 사실상 러시아 혁명 모델에 묶이면서 그 이후에 어떤 이론적인 영역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교조적이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지점에서 이 당시 CMP 논쟁을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CMP 논쟁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 예, 이걸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예. 이거는 주로 85년, 6년 이제 그 85년도에 그 되게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지금 들으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재밌었는데 이제 깃발이라는 유인물이 팜프렛이죠. 유인물이 아니고 팜프렛 한 수십 페이지 되는 팜프렛이 이제 저기 저자 불명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게 그 당시 학생운동 풍토였고 그 당시 복사기가 끼친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검열을 안 받고 복사를 해서 뿌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뭐 영어로 플래그잖아요. 이제 플래그라는 이 문건이 이제 당시 학생운동 주류를 비판하면서 등장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안티 플래그, 그러니까 반깃발이죠. 이렇게 했는데 이 당시에 그 치약이 나왔는데 안티 프라그라는 치약이 나왔는데 이제 그 장난치면서 이제 너 프라그야 안티 프라그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때 이제 논쟁은 사회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한 축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이제 조직 문제에 대한 논쟁이 이제 또 한편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건데, 이 MT라고 불리는 부분은 놀랍게도 민주화 투쟁위원회에서 이걸 이제 영어로 쓰면은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예? 그다음에 투자를 어떻게 쓸지를 모르겠다. 투쟁 이런 식으로 콩글리시로 이걸 쓴 상태에서 T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건 거의 암호문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도저히. 그래서 이제 이 민투의 입장은 이제 당시에 서울대 학생운동의 주도 진영이 여전히 준비론적 편향에 이제 사로잡혀서 계속 그 이어지는 거예요. 회군파, 그다음에 무림학림에서 무림파, 다시 이제 포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요. 포스트. 각 단과 대학에 어떤 그 패밀리를 깨버리고 단과 대학별로 조직 체계를 헤쳐모여 해서 거기에 이제 주도적인 사람들을 받고 이들이 연합해서 끌어가는 거죠. 끌어가는데 이들은 계속적으로 준비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역량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전위 조직 이런 거는 성급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몰고 가는 거에 대해서 이 플래그락으로 불리는 부분은 학림으로 징역을 갖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회군을 반대했었고, 이런 흐름이 이 당시에 다시 이제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 그룹이 민투예요. 민주화 투쟁위원회를 만들어서 역시 투쟁을 넣죠. 그래서 이제 제기를 하는데 이 MC는 뭐냐면은 이거는 진짜 영어예요. 메인 커런시? 그러니까 주류적 흐름. 그러니까 주요한 흐름이 커런시가 맞죠. 메인 커런시. 그래서 이건 또 영어예요. 영어의 약자예요. 이거는 하나는 콩글리시의 그 약자고 하나는 이건데, 그래서 그걸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저 깃발이라는 문건 자체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건을 소화해내고서 나름대로 그것을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간을 보면은 MT 그 이제 민투이라고 불리고 학림 계열이죠. 대중은 전위의 목적 의식적이고 과학적인 지도에 의해 극복되어져야 한다. 반화법 시기의 대중 노선은 이중으로 나타나는 바 반화법 시기에 맞는 전위와 대중의 결합 형식이 요구된다. 즉 이제 대중들이 스스로 이게 혁명적으로 진출하고 이러는 게 아니다. 전위들이 앞장서서 의식화시키고
헌신적으로 돌파해낼 때 대중들은 이제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전위 및 MC는 전위 및 행동 대중과 정치의식 대중과의 관계는 조직적 지도 관계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발전 전환되는 관계다. 전자의 외화 과정은 후자에 의해 규정된다. 여기에 이제 아주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죠. 외화니 뭐니 뭐 해갖고 이제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대중조직과 전위조직의 관계는 대중조직과 전위 논의체의 상호 분리는 타당하다. 이는 대중과의 괴리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지도 경험을 전제하여 전위의 과학성 확보를 의미한다. 여기에 비해서 MC는 논의체를 대중으로부터 독립시켜 스스로 방향체를 외화시켜서는 안 된다. 비합법 역량도 대중운동 상황과 조응하면서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위 조직의 존재 양식은 전위는 단순히 정치 대중에 대한 작업 과정의 속에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전위도 또한 과도적 존재이므로 조직 내에서 비판과 책임성 있는 실천을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거기에 비해서 MC는 대기론자들이죠. 전위의 존재 양식은 정치 대중에 대한 자기 작업 과정 속에서 규정된다. 학생운동은 전위를 양성하는 과정에 있을 뿐 전위 조직들의 조직체가 아니다. 그리고 총학생회의 위상. 학생회가 투쟁 배치와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은 역량상 불가능하다. 투쟁의 전문성, 집행의 안정성을 위해 투쟁 중앙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 기구가 학생회와 결합하여야 되며 학생회에 대한 지도를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총학생회는 대중의 직접 선출에 의해서 구축이 되는데, 대중성이 강한 만큼 그 부분이 그 당시 요구되어지는 학살마 전두환에 대해서 정면으로 희생을 감수하면서 싸우는 이 싸움을 끌어갈 수가 없다. 이거는 그럼 대중으로부터 유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투쟁위원회가 돌파를 해내야 되고, 그리고 그 투쟁위원회의 지도를 오히려 총학생회는 받아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주도권을 잡아야 MT가. 그랬다가 이제 그 무시무시한 주사의 재림을 이제 부르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결국은 학생회 자체가 명확한 투쟁체이며 동시에 대중 자치기구이다. 학생회가 스스로 투쟁의 배치와 방법론을 개발하고 선도적 전담마를 구성하여 투쟁을 담당한다. 학생회의 지도성과 공식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이 MC라는 조직은 아직 계속 준비기라고 보는 거예요. 80년에 입은 피해로부터 아직 운동이 정상적으로 복구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난민전이나 막 그 79년에 잡힌 사람들, 그리고 김대중 이런 사람들 보면 사형 선고받고 적어도 무기를 받는데, 어설프게 조직 만들었다가 또 엄청난 적의 어떤 공세나 피는 빌미나 주고, 그리고 영원히 격리되고 이래서는 안 되니까 차분히 역량을 축적해서 적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역량을 축적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이제 계속 서 있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MT라고 불리는 항림의 그 후계인 MT 그룹은 그 대중이 뭐 계속, 그러니까 이제 학생회라든지 서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이런 영역에서 이제 직접적 활동을 통해서 서서히 의식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MT 그룹은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근데 학살마에 대한 전면적 투쟁을 통해서 각성을 시켜내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각성을 시켜내지 않으면은 그걸 백날 해봤자 그거는 거기에 머무른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나중에 레닌이 유명한 비유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독수리는 닭보다 낮게 날 수도 있지만은 높게 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이 느슨한 대중조직에서 성장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그 당시에 그 학살 정권을 타도할 수 있는 정치적 각성으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투쟁위원회라는 강력한 조직을 만들어서 그걸로 돌파를 해야 된다. 그럴 때야만이 아까 말한 대로 그 투쟁을 또 부르고 이렇게 연쇄적 파장을 그리면서 역량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그 얌전한 대중 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그 역량이 그 만들어지진 않는다. 그리고 이제 당시 학생 운동이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노동자 농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당시에 노동자 농민 영역은 그 노동조합도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고 농민 조직도 안 만들어져 있고, 만들어 있는 노동조합은 다 한국노총이고, 근데 거기에 무슨 당면한 어떤 정치 투쟁의 성격은 너무나 명확하고 절실한데 그들이 그걸 하지 못하지 않느냐. 원론적으로는 그들이 주체지만은, 그러면 당연히 학생운동이 그러한 역할을 지금은 맡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열중시어 타고 있는 게 맞냐, 이런 이제
그 성향을 띠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학생운동 전반을 이 MT라고 불리는 부분이 주도성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봐도 저는 요 시기에 이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논쟁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당시. 그러니까 주변부 학생운동이어서 정확히 몰랐고, 그리고 한참 지나가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다른 학교 학생운동 하는 친구들이나 연대 조직에서 만나면은 당연히 그 친구들이 물어봐요. 너 프라그냐 안티프라그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프라그가 뭐고 안티프라그가 뭐냐 그러면은 애들이 얘는 뭐지 도대체? 이제 이런 수준에서 이제 외곽에 이제 처져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런 당면한 투쟁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학생회라든지 투쟁 조직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쭉 얘기하면은 너는 플래그 맞네, 깃발 맞네. 그래서 이제 남들이 내가 깃발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이제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깃발 노선이 당시에 정서를 투쟁하려고 하는 세력들의 정서를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학생운동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서울대, 철저히 서울대 이때까지. 예. 서울대 내부에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대 학회 중심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조직이 이제 MC, 숫자가 한 90% 가까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학생회, 서클연합회, 뭐 자치기구 뭐 이런 데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이들은 노동자 농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던 현장 이전, 그 학생운동을 중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크게 퍼져 있으면은 그 MT라는 조직은 그 지난번에 그 이태복 씨가 관련된 전민학년 전민노련 그 사건으로 징역을 갖다 나온 이제 빵제비들이 중심이 돼서 그 극소수의 자기 과라든지 자기 고등학교 후배라든지 이런 사람 잡아서 만든 거죠. 만들어 갖고 이론 쌈박하게 써 갖고 이걸 팍 치고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투쟁체 만들어서 치고 나가고, 그래 갖고 9대 1의 어떤 역량 관계인데 이게 순식간에 뒤집혀 갖고 이 MT가 이제 주도권을 잡아버리는 그런 이제 격변의 세월이죠, 이 시기가. 지금 같으면은 어림도 없는데. 84, 85년, 네, 84, 85까지. 네. 85년도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85년 초에는 이게 정리가 안 돼 갖고 그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알만한 인물들이 나오는 건데, 그 85년도에 이제 총학생회를 다 부활시켜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총학생회 그 나중에 말썽꾸리가 되는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삼민투라 그래서 이제 반미 민족 자주, 반독재 민주, 그리고 반독점 민중에서 이제 원래 삼민은 그 손문이라는 중국 그 혁명의 어떤 신해 혁명의 리더의 어떤 책 이름이고 그 사람이 만든 주의인데 별로 직접적 관련은 없어요. 근데 많이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창조성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네이밍을 잘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삼민투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 이 MT 쪽에서 한 명이 올라오고 그 MC 쪽에서 한 명이 올라와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타협을 할 정도로 이제 그 초반에 진행이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MT 진영의 이제 주도성이 강해진 건데, 그거는 이제 전두환이 이제 그 학생운동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의 양아버지인 박정희도 이제 부마가 계기가 돼서 김재규한테 총 맞고 죽게 되는 건데, 부마항쟁의 핵심이 사실은 부산대, 경남대 학생들의 시위잖아요. 그래서 전두환이가 머리를 굴려요.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탄압했는데도 긴급조치 9호까지 발동하면서 탄압했는데도 결국 걔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 졸업정원제라고 나름대로 머리를 써요. 전두환이 머리를 써봤자 거기서 거긴데, 그래서 이제 정원을 확 늘려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는 80년 그러니까 광주가 일어나던 그 해 전두환이가 아직 권력을 못 잡긴 잡았지만은 입시는 그 전에 있었으니까 그때 600명이었는데 한 학년이 그 다음 81학번이 들어올 때는 1,500명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2.5배 가까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늘린 다음에 졸업정원제라는 걸 해서 성적으로 30% 이하는 제적한다. 그래갖고 학생들끼리 내부 경쟁을 시키면 얘들이 대무를 못할 거다. 잘리기 싫으니까. 이렇게 얍삽하게 머리를 썼는데 그 대학 들어온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광주가 있었던 거고 학살이 있었던 건데 그걸 당연히 모르고서 학교를 다니고서 이제 대학으로 왔는데 대학 가면 이제 미팅하고 이제 재밌게 놀라고 왔는데 자기 고등학교 선배들이 특히 지방 애들이 심했던 거죠. 지방에서 올라오면 선배들이 환영해야 한다고 입학식도 하기 전에 불러놓고 술 먹여놓고서 야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들 뺑 돌아갖고 학교 그런 거 상관없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졸업정원제가 학생 수만 어마어마하게 늘려놓고 이게 다 데모 부대로 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70년대에 비해서 학생운동이 활성화된 게 그 요인. 학생 수가 대폭 늘었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자원이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살기 좋아졌는지 학생 수가 늘어서 그런지 제가 최근에 만나봐도 80년 이전에 지방에서 서울로 학교 오는 게 참 만만치 않았대요. 유학 보내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 경남에 있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면 부산대나 경상대 보내고 대구 경북에 공부 잘하면 경북대로 보내는 거지 어떻게 서울을 보내. 그 TO도 많지 않았고 근데 정원이 늘어난 데다가 좀 먹고 살만해졌나 봐요 그 당시가. 그래갖고 시골 애들이 엄청나게 서울에 대학을 많이 왔는데 얘들은 통제가 안 되잖아요. 집에서 관리 감독도 안 되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자취방이 모임방이 되고 자금 저기가 되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학생운동이 놀랍게 확산이 돼요 이 시기에. 그래서 이제 MC라고 불리는 부분은 계속 역량이 얼마 안 된다 아직도 우리는 준비기다 이러고 있지만은 몸으로 겪은 내 입장에서는 MT 이론이 맞다라고 그 당시 저도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은 날이 갈수록 막 그 세력이 커지고 뭐 제가 한 85년 84년 그 4월에 굉장히 큰 학내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 총 그니까 서류로 등록된 학생 수가 6천이었는데 실제 다니고 있는 사람은 한 5,500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이 4천 명이 넘었으니까 그 경찰이 막 그거 그 촬영하고 막 이렇게 그 시위 저기 하다가 자유화 해놓고서 감시하다가 잡혀갖고 벌어진 엄청난 사건인데 그럴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고 그래서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심했는데 남학생들이 시위를 안 한다 인문사회대 쪽에서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군대를 가거나 어울릴 술 먹을 사람도 없고 밥 먹을 사람도 없어요 그 낮에. 그래갖고 이제 아니면은 그냥 자기 혼자 학교 수업 듣고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나 어디 동네 친구 만나러 가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 이 이제 서울의 주요 대학들의 그 운동 세력의 어떤 숫자도 많았지만 그 공감대라고 할까 이런 게 이제 엄청나게 커지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걔들이 고등학교 그때는 우정이 되게 강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우정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놈들이 주로 시골 놈들이니까 이제 방학 때 고향 가면은 공장 가 있는 자기 친구들 막 불러놓고 이제 이거 푸는 거죠. 설 푸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야 공부 잘하던 놈이 하는 얘기니까 또 믿고 이래갖고 이제 이게 나중에 87년 대투쟁으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죠. 이런 어떤 그 이런 흐름 전반이 알게 모르게 깊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양상이었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크게 CMP 논쟁을 거쳐서 이제 MT, MC 논쟁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론 영역에서 이제 어떤 그 기초라는 것들이 이제 다져지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그 뭐 쉬었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이 이야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은 내용일 것 같아서 좀 쉬었다가 이 당시 논쟁 구도는 어떻게 보면은 사상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소련이 러시아 혁명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소련에서 만들어진 이론들이 있어요. 막스주의가 여러 판본이 있으니까 그 이론에 근거했고 그거는 막스 레닌주의라고 당시에 불렸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가로 열고 스탈린주의죠. 스탈린주의지 막스하고 레닌하고 관련은 있지만은 그런 논쟁 구도가 85년 그 가을까지의 논쟁 구도였다 한다면은 85년 겨울에 들어서면서 전혀 다른 이질적인 이론이 등장해요. 그게 이제 NLPDR인데 까놓고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막스 레닌주의는 낡은 철학이고 우리는 조선반도에 맞는 이론이 아니다. 이미 조선반도에는 조선혁명을 성공시킨 위대한 이론이 있다. 그리고 위대한 조직은 아직도 반도의 북쪽을 통치하고 있다. 그 이론은 이미 검증되어 있다. 한반도에서 성공시켰기 때문에. 근데 어디 어설픈 저런 거 주워다가 외래사상 갔다가 운동을 하냐 이러면서 이제 엄청난 파장을 미치면서 NLPDR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단순히 노선 논쟁이 아니고 사상 논쟁이라고 불리는 영역까지 이제 번져가면서 86년부터 이제 격심한 이제 논쟁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약간 저도 조금 그 여기 오늘 이야기하러 오기 전에 되게 그 걱정을 많이 하면서 왔어요. 그 별로 그런 걱정 없는 사람인데 참 이게 아무리 쉽게 해도 쉽지 않을 게 뻔하고 그리고 또 이 한 번의 분량으로 이 당시 논쟁의 핵심을 전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핵심 전달 못하면서도 어려운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그걸 꼭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너무 그렇게 자세히 아시려고 하면은 좋은 책들이 있어요. 이 학생운동 논쟁사라고 제가 PDF 파일로 있으니까 이제 보내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이거는 오래됐고 1990년에 나온 당대 그 논쟁 한복판에서 나온 책이고 이거는 2015년에 나왔어요. 1980년대 변혁의 시간 전환의 기록. 이건 주로 노동운동 중심인데 유경순 씨라고 그 이제 구술사 전공이고 옛날 구로동파 이런 데 참여했던 그런 학출이면서 자기가 겪었던 이런 사람이 이제 이론가로 변신해서 쓴 책이에요. 1980년대 변혁의 시간. 유경순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한 이 전사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운동 논쟁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대체적으로 구로동맹 파업 이 시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논의가 시작된다. 그리고 노동운동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밑에 깔린 이야기를 좀 하면은 이 당시 논쟁을 한 거는 이런 논쟁을 소화해내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운동권 중에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그리고 이 안에서도 이론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어떤 파트들이 있어요. 다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지도부들이지. 이런 사람들만 이 논의의 맥락 전반을 이해하고 그걸 갖고 이제 글도 쓰고 이런 거지 대다수는 그냥 그런 거 모르죠. 모르고 열심히 이제 선배들이 내려준 교재 갖고 후배들한테 학습시키고 지도선에서 빰프레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당시 운동 이론이라는 게. 그리고 굉장히 폐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에서도 차별성이 크고 같은 학교 내에서도 또 중심 조직과 주변 조직의 차이가 엄청 컸고 그리고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번역을 한 문건들을 갖다가 레닌 문건이나 이런 레닌 저작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 출판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이제 복사물로 복사를 해갖고 뿌려지게 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복사가 한 번, 두 번
그래서 얼마 전에 무슨 음반인지 뭔지 뭐 7번째 카피 뭐 이런 용어가 있던데 어쨌든 간에 뒤로 쫙 밀려버리면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독해율 30%, 50%막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30%, 50%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막 이런 소외감들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 학생 운동 전반에. 그러니까 뭐 아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지들이 또 이렇게 번역을 핵심 지도부에서 번역을 계속 해나면서 새로운 책을 보니까 또 새로운 이론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또 이론화시켜서 또 뿌려요. 근데 이제 할 일들은 되게 많은 거지. 학생운동도 막 재생산 하려면 돌아다녀야지, 시위는 매일같이 하지, 수업도 못 들어갈 정도로 하고 다니는데 또 밤에 모아놓고 이론 투쟁하라고 또 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막 졸면서 이론 투쟁하던 기억이 나거든. 완전히 꾸벅꾸벅 졸면서. 그러면 그게 이론 투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제 엘리트주의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 의도는 좋았지만은 이 이론을 충분히 소화해내고 차분하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마치 금방 뒤집어질 것 같이 빨리빨리 조직 만들어서 빨리빨리 뒤집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이 투쟁론자들이 장점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굉장히 급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어떤 이론적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교양을 하고 뭐 그것들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새로운 논쟁을 붙이고 이런 게 아니고, 저 밑에는 이제사 문건 보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문건이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뒤죽박죽이 되고, 이제 나같이 이제 이 주변부 여기에 못 들어가는 학교에 3, 4학년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후배들이 어디 가서 지 친구 얘기 듣고 와서 물어보는데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게 선배의 권위는 다 이제 무너지고 그래갖고 이제 굉장한 반발, 이 서울대에 대한 반발 내지는 4대 메이저 캠퍼스라고 그때 그런 용어를 썼는데 메이저 캠퍼스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 운동에 대한 반발이 엄청 커지고, 그리고 이제 좀 쉽게 얘기하는 놈 누구 없어? 막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굉장히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 무시무시한 문건이 85년 말 86년 초에 등장을 하죠. 그 문건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일제화 사회주의 운동을 많이 공부할 때인데, 일제화 사회주의 운동의 대표자는 박헌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박헌영에 대해서 박헌영은 왜 미제에 간첩이 되었는가라는 아주 충격적인 제목 아래 글들이 쫙 4차례인가가 나와요. 그걸 이제 강철 시리즈라고 하는데, 강철 시리즈라고 붙인 거는 이 시리즈를 쓴 사람이 강철이라는 필명을 썼어요. 이 필명이 그때는 유행할 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서울대 법대 8회학번인 김영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이후에 그 북한의 저기 어디야, 북한강 어디에서, 아니 저쪽 강화도 어디에서 그 잠수정을 타고 알라딘 사장인 조유식과 올라가서 조선노동당에 가입을 했는데, 올라가면서부터 잘못 왔네. 이게 내가 생각한 주체의 낙원이 아니구나. 이래갖고 이제, 하지만 올라갔기 때문에 사인을 안 하면 못 내려오니까 입당이랑 다 하고 그 혁명 열사 묘지에 가서 다 하고,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둘이 자진해서 안기부에 출두해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이제 인물이에요. 한 7, 8년 후에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강철이라는 필명을 썼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그 박헌영은 왜 미제에 간첩이 되었는가, 이제 이런 걸 제출하면서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출세주의, 엘리트주의, 그리고 겸손하고 소박하고 혁명가는 이런 풍모를 가져야 되는데 다 레닌 흉내내고, 레닌이 실제 그랬는지 러시아어를 제가 몰라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레닌의 말은 비꼬고 막 빈정대고 명령식이고 막 이런 걸로 넘쳐났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게 그 당시 횡행하니까 진짜 좀 불편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덕목을 이제 얘기하면서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출세욕에 사로잡히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영어를 잘하면 그 당시에 대우를 받았나 봐요. 일제 시대 때도. 그래서 이제 영어를 제대로 배우려고 선교사 집을 드나들다가 그때 이미 포섭이 돼서 미제에 간첩이 된 상태에서 이제 조선 공산당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조선 공산당이 그래서 계속 파괴가 된 게 간첩이 그 안에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더니 해방 공간 되더니 또 이제 내려가면 3일 만에 그 봉기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제 그 6.25 그러니까 전쟁을 하자고 부추겼다 이래갖고 결국은 이제 1956년 국제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재판인데 박헌영 재판이 벌어져요. 거기서 박헌영이 어쨌든 간에 재판 과정에서 자기가 미제에 간첩이 됐고 간첩이 된 시기는 그 일제시대 때 선교사 집 드나들 때부터 됐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잘못했다 공화국에 너무 죄송스럽다 그래갖고 이제 처형된 사건이에요. 이게 그게 이제 공판 기록에 있는데 그걸 근거해서 쓴 거죠. 근데 이제 뭐 그건 100% 이제 거의 조작됐다고 이제 지금 와서는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충격적인 문건을 써서 뿌리면서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이런 출세주의에 완전히 물들어 있고 건방지기 짝이었고 그다음에 선후배 간의 위계 질서로 군사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학교 간에 그래서 진짜 지방에 있는 운동하는 분들은 그때 막 서울에 있는 총학생 이런 데 올라와서 문건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진짜 안 내려가 갖고 그게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한 명이 내려가면은 뭐 전라도에 무슨 대학 있다 그러면 그 학교 학생 운동을 접수할 정도로 운동 이론을 꿰뚫는 사람이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격차가 컸던 거죠. 근데 이걸 써갖고 이제 그런 주변부부터 쫙 돌리기 시작한 거죠. 이 팜프렛을. 그래갖고 이제 순식간에 그러한 그 거기에 반감을 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쉽고 좋네. 근데 그거는 별로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한 3권만 읽으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글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 그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는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선배가 지도하지 않고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당시의 문건이거든요. 대부분이 다. 근데 주체사상 쪽에서 나오는 글들은 하지만 남는 건 없어요. 너무나 쉬운데 읽고 나면은 내가 뭘 읽은 거지? 어쨌든 그렇긴 한데 너무 쉬워요 이게.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미 북한에서 이미 검증된 혁명 이론이 있는데 그게 이제 NLPDR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 해방, 내셔널 리버티, 민족 해방, 민중 민주주의 혁명. 그래서 이거는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이걸 이제 대부분이 빼고 NL로만 이제 호칭을 하는데 이 이론이 이미 그 한반도의 반인 북한에서 이미 이 이론으로 혁명에 성공해서 지상낙원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론은 그 조선반도의 한 부분인 한반도의 한 부분인 남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까불지 마라.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이런 이론에 근거해서 전위 조직 만드는 문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였어요. 아까 항림 계열이 왜 80년에 우리가 졌냐? 전위 조직이 없어서 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위 조직 문제가 모든 운동가의 절실하고 절박한 과제였는데 이 이론은 뭐냐면은 조선 노동당이 이미 존재한다. 근데 어디 건방지게 이제 막 학교 다니고 학교 졸업한 녀석들이 감히 니네가 전위를 꿈꿔? 다 올 수도. 그러면서 하방에 노동 현장 뭐 농민 하는데 이런 데 가서 열심히 혁명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 봐. 그러면은 연락이 와. 그분께서 연락이 와. 그럼 입당하면 돼. 근데 어디 건방지게. 그리고 그러면 사상교학은 어디서 받나요? 그러면 이제 구국의 소리 방송이라는 단파 라디오가 있어요. 한국 민족 민주전선에서. 그거는 뭐 자기들은 남한 어디에 있다고 하면서 방송을 하는데 실제는 해주에 있대요. 황해도 해주에. 근데 거기서 이제 표준말로 방송을 해요. 서울 표준말로. 이제 그거를 이제 들으면은 거기서 이제 투쟁 지침 비슷한 게 계속 나와요. 뭐 이번 대선에서는 어떻게 해라, 뭐 어쩌라.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 다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니네 조직 다 해체하고 대중운동에 내려가서 겸손하게 그리고 혁명이니 뭐니 이런 거 하지 말고 대중들이 지금 긴박하게 중요한 게 뭐냐? 선풍기 하나 무더위에 찌들어 있는데 선풍기 하나 더 다는데 앞장서라. 이제 품성 그리고 소박하고 이런 일에 니네들이 앞장서 일단 인심을 얻고 그리고 전위 조직이 뭐니 그런 거 입에 담지 마라.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 저작들 그건 이미 구시대의 낡은 철학이다. 그러니까 그 이론들은 엥겔스의 이제 유명한 철학 저작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철학 사상은 물질과 의식, 여기서 물질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런 물질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인간의 의식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여기서 물질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법칙들 같은 거, 만류인류 법칙이라든지 또 인간사의 계급 투쟁 법칙이 있다면 그것 역시 물질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물질은 아니야. 이게 좁은 의미의 이 물질과 의식인데 물질이 선차적이다. 뇌 의식도 이 대단한. 근데 서구에서는 이 의식 이성 이런 게 신이 부여한 걸로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했잖아. 근데 그것이 뇌에서 생긴 것이다. 물질, 뇌라는 물질에서. 그래서 물질이 선차적이고 의식은 후차적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후차적이다. 하지만 의식은 또 물질에 작용을 한다. 이게 이제 유물론의 첫 번째 법칙이고 두 번째는 이 의식은 객관적 법칙을 인식할 수 있다. 인식 가능성. 그러니까 칸트의 불가존이나 이런 걸 이제 깨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철학의 핵심으로 얘기하는데 우리의 그 누구야 위대한 태양부터 시작해서 그 김일성 주석까지 나오는데 그 옛날 그 북한에서 내려온 책들을 보면은 한 페이지 정도 걸려서 이제 나와요. 뭐 민족의 태양이시며 뭐 위대한 뭐가 해서 쫙.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주체 사상은 물론 이걸 만든 거는 김일성이 아니고 나중에 남한에 내려와서 비참하게 죽은 황장엽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다 만든 거죠. 만들었는데 이 주체 사상은 그건 구시대 근대성에 사로잡힌 물질의 선차성, 뭐 인식 가능성 이런 거는 자주성이냐 예속성이냐 이런 어떤 그러한 그것이 현대 철학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제 주체 사상의 주체는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라는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인간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문제이고 물질 의식 이거는 부차적이다. 그런 면에서 주체 사상은 세계 철학사의 획을 그은 이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낡은 책 보지 마. 이제 마르크스 레닌 책 이제 보지 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중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줬죠. 그러니까 특히 현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공장에서 그 안 하던 일하면은 막 긴장되고 막 힘들어 죽고 그 당시에는 야근도 많고 잔업도 많고 그런데 왔는데 또 조직에 선배라는 사람들 딱 앉아갖고 또 사상교양을 시키니까 아주 그냥 막 반죽음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산재도 많이 나고 잠을 못 자고 또 출근하니까 그래갖고 죽을 맛인데 아 진짜 라디오 듣다가 자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까 또 지방대학 같은 데는 열광적 호응을 하고 그러니까 전남대 조선대가 한 3, 4년 후에 학생운동의 지도체가 되잖아요. 서울대는 흔적도 없어지고 서울대는 그 이 주체사상이 등장한 이래 김영하는 서울대 출신인데 서울대는 학생운동 계급에서 사라져요.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고대, 한양대, 그러니까 고대 이인영을 거쳐서 한양대 임종석을 거쳐서 전남대로 내려가지. 송갑석이니 해갖고 이제 전남대 그 유명한 녹두대 5월대 조선대 뭐 이런 거에 이제 그 학생운동 전대업에 사실상 모든 게 되죠. 그 서울대라는 학교는 그래서 이제 주사애들이 서울대 출신들도 서울대 저 종파분자도 저래서 망한 거야. 제대로 된 사상이 들어서니까 그 대격변이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도 이런 이제 흐름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겪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그 이 MT MC 논쟁하고 여기까지 올 때 85년 하반기까지의 논쟁이라는 것은 맥락을 쭉 거치면서 진통을 하면서 한 발 한 발 어렵게 그러니까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게 다 단절이 됐잖아요. 단절이 되고 근데 막스 레닌주의의 사상 철학 전반은 굉장히 까다로운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학습과 교양을 갖추지 않으면 접근이 어려운 건데
그게 뭐 시작된 게 이제 80년부터 시작하면 한 4, 5년 정도 된 건데 어림없죠. 그 시간 갖고는. 그래서 이제 막 걸음마를 걸으면서 그 이론을 이제 번역해내고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렇게 끙끙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엄청난 주체사상 바람이 이제 불면서 하루아침에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막스 레닌의 주요 저작들을 번역하고 그걸 흡수해내고 그걸 갖고 한국 사회에 적용하고 국제혁명의 경험과 교훈을 끌어오고 이런 일을 할 상황에서 갑자기 반주체사상 투쟁에 자 몰두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 결국은 제가 먼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2000년에 만들어진 민주노동당 싸움의 뿌리는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여기에. 이거는 뭐 도저히 정리되지 않는 싸움이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생운동은 너무 빠르게 주체사상이 이제 접수를 하게 되고 노동운동은 학생운동과 달리 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 접수에 들어가는 속도가 빠르지는 않은데 대체적으로 이제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지는 2000년이 지나면서 특히 민주노동당이 노동운동에서 주체사상파가 확산되는데 굉장히 큰 발판이 됐어요. 저게 없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쉽지 않은 조건이었는데 민주노동당을 매개로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그 노동 쪽에서도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제 2008년 소위 분당될 때쯤 되면은 이제 뭐 이 노동운동 쪽이나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주체사상파가 압도적 우위를 갖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돌이켜 봤을 때는 참 그 이제 우리 운동 이론이 이렇게까지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 너무 이질적인 어떤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구도가 완전히 이제 꼬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채 여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내부 투쟁에 골몰하다가 이제 무너진 거죠. 무너졌고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없어요. 2000년 그러니까 주체사상이 등장하고 나서의 논쟁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내용이 없어요. 이전에는 상당한 내용을 갖고 논쟁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유일적 진리를 독점한 주체사상파가 이제 거대한 세를 불려나가면서 이제 밀어붙이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논쟁이 진행이 되니까 전혀 생산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운동의 어떤 기형성이랄까 운동 이론에 그런 것들이 주요하게 이제 발생이 됐고 근데 이제 대부분이 제가 얘기한 이런 측면을 별로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주사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주사파 아닌 사람은 주사파를 다 싫어하는데 그 사람들은 뭔가 내다바이 당했다는 식으로 주체사파의 등장을 얘기해요. 근데 그럴 수는 없죠. 인간사가 그러니까 뭐 누가 몰래 훔쳐가 버렸다 몰래 그러니까 속이고서 근데 그런 건 아니죠. 눈앞에 번연히 존재하는 속에서 엄청난 약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그 학생운동 특히 학생운동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엄청난 약점을 갖고 있었고 그 부분을 파고 들어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이제 무너진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서 그걸 넘어서려면은 그런 자기 약점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철저히 반주사 운동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거는 긍정적 내용은 생산해낼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처음에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등장할 때 저는 뭐 징역에 있어서 이제 접하지를 못했고 징역 나와서 이제 후배들이 형은 재교육 대상이야 그러더라고. 내가 이제 교육시켰던 후배들이 주체사상파가 된 거야. 내가 징역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나온 나를 낡은 철학에 사로잡힌 그런 이제 구시대 운동권이 된 거예요. 내가 순식간에 그들의 지도자가. 그래갖고 바로 재교육 대상이 돼서 후배들한테 재교육을 받는데 상당히 그 처음에는 괜찮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그 너무 엘리트주의에 찌들어 있었고 그리고 우리 혁명사에 대해서 너무 몰랐고 이제 이런 지점들 그리고 너무 어려웠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선배도 없이 한 2학년 때부터 선배 없이 스스로 공부해 왔으니까 도저히 뭐 스스로 공부해서 깨우칠 수 있는 게 막스 레닌주의는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너무 쉽고 그러니까 저도 저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휩쓸려 들어간 걸 저도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흥미를 갖고 공부를 하던 중에 일단은 너무 이상해. 동어반복, 동어반복, 동어반복. 이게 이제 계속 되니까. 그리고 의문을 품게 하지 않아요. 무슨 이론이. 어? 너무나 완벽한 결론이 다 내려져 있어.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 그러던 차에 87년 9월 15일 날 그 이제 87년 6월 항장으로 이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한편에서는 노동자 대투쟁이 터져가고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얘기를 할 텐데 난리가 났는데 학생운동이나 재야운동이나 그 야당 이런 데는 일제히 노동운동은 노동운동 마음대로 가라고 하고 대선 일정에 이제 끌려 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노동자들한테 파업을 자제하라. 여기에 이제 같이 움직이죠. 대통령 서로 잡으려고. 그래갖고 이제 뭐 이제 김대중을 밀어야 된다, 김영삼을 밀어야 된다, 단독 후보를 내야 된다, 민중 후보를 내야 된다 이렇게 시끌시끌한데 1987년 9월 15일 날 그 유명한 한국 민주방송 그 한민전 방송에서 국외 소리 방송에서 이번 대선에서는 그 이 구국 세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제 민족해방 혁명을 하려고 하는 세력을 구국 세력이라고 하는데 구국 세력은 그 후보 단일화를 해서 그 노태우 역도에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은 집권을 기필코 막아야 된다. 그렇게 딱 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저거는 좀 맞는 얘기 같은데 그랬는데 10월 초쯤 돼서 그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하는 그 전대협에서 이제 비판적 지지에서 김대중 지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도대체 뭐지? 이때 이제 그 주체사상파가 쫙 또 한번 큰 내분에 휘말리게 돼요. 이때 휘말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93년인가 94년에 김영한하고 조유식이 이제 북한 갔다 내려와서 아까 말한 대로 안기부에 자진 출석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운동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기부가 어떻게 믿어? 니네가 그 위장자수하는지. 그러니까 니네 조직 다 깨갖고 가져와. 그래갖고 이제 그 조직을 깨고 들어가다가 그걸 막아낸 게 이석기예요. 지난번에 그 통진당 사태로 지금 구속된. 그래서 이제 이석기라는 사람이 이제 잔류주사파의 이제 그 리더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과정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상하다. 그래갖고 이제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역시 너무 쉬운 거는 함정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노력 없이 이 복잡한 혁명운동을 그 접근한다는 건 사실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남한 사회라는 거는 한국 전쟁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사회죠. 그리고 저 북한이라는 사회도 하나의 국가고 국가가 되면은 모든 그 이데올로기는 통치 이데올로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혁명적인 세력이 세운 국가라도 그거는 그 국가를 어떤 보호하고 그 국가의 위대성을 하고 적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속에서 주체 사상이라는 거는 중소 갈등이 본격화되는 56년 7년 중국과 소련이 막 전쟁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 6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 편도 들을 수 없고 소련 편도 들을 수 없는 북한의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 이제 그 자주 외교, 주체 외교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그 씨앗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 사상으로까지 이제 그 격상이 되는 그 장기 집권 시스템으로 들어서면서 그런 어떤 내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걸 만들어가는. 그러면서 과거에 69년까지 쓰여졌던 당사는 다 그 막스 레닌주의 참모당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70년 넘어가면서 새로 주체 사상에서 기술되는 당사는 막스 레닌주의라는 용어는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역사를 다 다시 쓴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의 어떤 그 북한 38선 이북에 소련이 진주하면서 만들어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한국전쟁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겪고 그리고 이제 중소 갈등까지 벌어지면서 하나의 국가로서 존립하려고 저런 사상을 만들어내고 일체감을 만들어내고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거는 뭐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이해는 돼요. 그들이 왜 저런 걸 만들었는지. 근데 진짜 비극은 남한의 어떤 운동 진영들, 저 아까 말한 김영한이니 조유식이니 그런 친구들이 요만큼의 회의도 없이
그들이 만들어진 국가 선전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반복시켜서 하나의 운동 이론으로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화된 어떤 그 당, 북한의 당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 우리 운동을 지도해야 된다는 상황까지 끌고 들어간 거는, 그거는 이제 오류를 넘어서서 거의 범죄 행위다.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보는데, 아주 심각한 행동을 한 거죠, 그거는. 근데 역사적으로도 철저히 그 북한은 우리 남한 운동 진영과의 그 저기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7.4 남북공동 성명할 때 모든 공작을 중단하라고 그래요. 이제 그 고첩이겠죠, 당시에. 고정 간첩들이 그 당시 있었으니까 모든 걸 다 중단시키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 계속하던 작업이 중단되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다가 지난번에 저 뽀글이 아저씨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만난 거죠. 그 정상회담. 그때는 갑자기 또 변해갖고 주한미군 철수 안 해도 된다. 한순간에 또 이런 식으로 또 확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의 어떤 국가 생존이 먼저기 때문에 난 너무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리 뭐 같은 말을 쓰고 뭐 혈연적으로 가깝다 하더라도 이미 50년, 53년 한국 전쟁이 그렇게 되고 나서 다른 국가로 정립이 됐고, 그런 데는 많아요. 하나의 민족인데 국가가 다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다른 거고, 그리고 국제 역학관계상 유엔에서도 이미 다른 국가로 현재 인정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런 속에 근거해서 저는 이런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하면은 제가 어디서도 공감을 못 얻는데, 저는 하나의 어떤 한국 전쟁까지 겪고 참화를 겪고 중소 갈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통치 이데올로기로서의 그런 건 나는 뭐 이해는 된다. 근데 그것이 비극이 된 거는 남한 운동의 어떤 그런 걸로 이제 그 접목이 되는 순간, 그거는 웃지 못할 사건 사고로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다. 그렇죠. 뭐 밤에는 모여서들 사구제 지내고 막 이러고, 낮에는 또 공식 석상에 오면은 관련 없다 그러고, 이런 플레이를 이제 그 주사파라고 불리는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그 낮에는 그 민주당과 연합정권 하는 그런 세력인 거고, 밤에들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이제 그 저쪽 공화국과 관련된 걸로 자기 저기를 다 정리하는 이런 이중적인 패턴으로 계속 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정당한 절차도 아니고 잘못된 방식인데, 어쨌든 간에 헌재에서 이제 지금 해산 명령을 받아서 정치 세력으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위축된 상태인데, 그런 지점에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뭐 지금까지도 파장이 큰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는데, 오늘은 제가 이 정도 하고 이제 다음번에 좀 짤막하게 지금 돌아봤을 때 이 당시 어떤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떠한 긍정적 요소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걸 고민하면서 이제 이 과거의 이론을 다시 살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나 아니면은 저는 어쨌든 간에 가급적 모든 이야기를 할 때 저쪽 북한에서 쓰는 용어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식으로 썼어요. 무슨 노태우 역도의 당선을 기필코 좌절시켜야 된다라든지. 근데 그거는 그들이 쓰는 용어를 쓴 거고, 제가 뭐 그런 용어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생동감 있게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나 아니면 저하고 뭐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이요. 강철식을 쓰게 돼서 그냥 철저히 혼자인가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나요? 아니면 같이 작업도 그룹이 되는지 아시나요? 어쩌다 갑자기 이 학생이 그러게요. 그 사람이 학생 운동을 거의 안 했고 야학 운동을 한 사람이라, 계속. 그것도 저쪽 구로 지역 그쪽에서.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도 아는데 제가, 근데 그렇게 뭐 특출나지도 않았고, 근데 본인이 이제 안기부에 가서 이제 진술한 거에 의하면은 우연히 구국의 소리 방송을 듣게 됐고, 예.
구국의 소리 방송은 다 들을 수 있었으니까 단파 라디오만 있으면 우연히 다 걸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단파 라디오가 흔히 돌아다닐 때예요. 그러니까 국산은 못 만들게 했고 그래서 일제인데 일제가 그 당시 일제 그 카세트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어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은 다 잡혔으니까.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진술했고 얼마 전에 안산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스스로 자기가 김영한의 사부다 이렇게 밝히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몇몇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확인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는 하던데 어쨌든 간에 설이 너무나 많은데 공식적으로 안기부에서 진술한 거는 자기가 독학으로 해서 했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징역도 그렇게 많이 안 살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는 뭐 영원히 모를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근데 그 당시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들인 건 분명했어요. 그 정도 위치에서 그런 북한 문제 연구소라든지 이런 게 다 있었고 공판 기록 이런 거는 뭐 접근이 가능했으니까. 그래서 박헌영이 이제 그대로 정리해서 알아듣기 쉽게 정리한 거니까 그 북한에서 있었던 56년 간첩 박헌영 재판 그걸 이제 그대로 정리해서 낸 거니까 나머지야 뭐 그 흔한 노동운동 하는 데서 거창하게 뭐 군부 독재 타도 그러니까 그 당시 노동운동도 그런 기류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상정이 관계했던 선호련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임금 인상 가로막는 군사 독재 타도하자 이런 게 이제 임금 인상 투쟁 때 구호예요. 그 민주노조 뭐 하는 군사 독재 다 뒤에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이 결합을 해야 된다 이래갖고 다 뒤에 그 앞에는 경제적 요구 뒤에는 군부 독재 타도 이런 게 다 붙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김영한 같은 사람이 그게 무슨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결합이냐. 그러면서 이제 뭐 환풍기가 3대 있는데 이걸 6대로 늘려달라든지 우리가 개밥을 먹고 있는데 제대로 된 쌀로 밥을 해서 줘라. 뭐 이런 것들을 중심에 놔야 된다라든지 그리고 그 당시 운동권의 어투들을 까면서 왜 우리는 존댓말도 잘 쓰고 평상시에 그 예의가 바른 민족인데 왜 이렇게 건방져졌냐 운동권이 이래갖고 어떻게 대중사업을 하겠냐 뭐 이런 거는 뭐 어디 그렇게 구하기 귀한 게 아니고 그 당시 흔히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런 거를 나름대로 체계화해서 이제 낸 거죠. 그래서 뭐 충분히 본인이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거긴 한데 그거는 그 이상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깃발 방지권 논쟁 84년, 85년 사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MTJ 및 학생의 위상 권리는 여기 뭐 투쟁 중앙기구를 구성해갖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투쟁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데 이 투쟁 중앙기구 구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구성을 했나요? 이 당시 구성한 게 이제 그런 게 삼민투. 그게 3민투예요? 민투, 삼민투. 이런 게 이제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총학생회를 압도해요 삼민투가. 그 삼민투 위원장이 더 어떤 그 인기를 얻죠. 그래서 MT 노선이 거의 승리를 했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 패배한 MC 계열이 학생운동에서는 상당히 많이 주사가 떴을 때 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대중성 강조하니까 그렇게 해서 묘하게 또 그렇게 그 연동이 되죠. 그래서 커지기도 하고 빨리 주사파가. 그러니까 이런 논쟁 구도에서 본다면은 아까 회군파, 반회군파, 무림, 항림, 그다음에 뭐 그 깃발, 반깃발, MTMC 이런 식으로 쭉 간다면은 주사파는 그 계보로 친다면은 이제 회군파고 이제 무림이고 그런 거죠. 그런 이제 준비론, 대기론, 그리고 전위 조직에 대해서는 시기상조 이런 거하고 궤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다수였어요. 우리 운동에. 그리고 이 승질급한 세력은 87년 대선 국면에서 조직적으로 거의 사라지죠. 그 다수파가 주사파로 흡수되면서. 그래서 하여튼 급하게 가면은 먹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이
반회군파 항림 깃발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굉장히 그 운동적으로 보면은 헌신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학습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런데 굉장히 급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뭐를 차분히 준비해야 돼. 그리고 세상에 가다 보면은 급류가 흐르는 시기도 있지만은 서서히 흐를 때도 있잖아요. 그럼 서서히 흐를 때는 서서히 또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걸 못 참는 거지. 계속 급류가 흘려야만이 적용되는 이론이에요. 제가 자세히는 얘기 안 했지만 이 이론 자체가 혁명으로 재현을 했는데 지금은 혁명적 정세다. 근데 대중들이 지금 분노가 끌어차 올라 있는데 임계점에 있는데 누가 그걸 쳐버리면은 터지는데 그걸 우리가 치면 된다. 정확한 구호를 갖고 그랬는데 그래서 혁명으로 재현을 해갖고 쳤는데 결론은 직선제 수용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냥 무너져 버린 거지. 거기서 아닌가 봐 이래 되면서 이제 사실상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처음에 굉장히 주요하게 주목했던 혁명적 정세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맹동주의자의 개념과 이론이 되면서 우리 운동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점진주의만 다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들로부터 물론 배운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음으로 양으로. 근데 저는 내 나름대로 이제 원전들을 보면서 독자적으로 그런 이론 체계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런 걸 구성을 했는데 그 용어만 들으면은 이 시대 사람들이 내가 쓰는 용어만 들으면은 너 CA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정도로 이들의 어떤 독점 용어가 됐죠 지금 그것들이. 근데 그렇게 빨리 무너져요. 그러니까 87, 88년에 그냥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말죠. 그럼 보통 NLPD라고 부르는데 얘네는 여기 NLPDR이고 PD는 이때까지 등장을 안 PD는 하죠. 등장하지 네. 아까 CMP 논쟁에서 PD는 가상적으로 설정해 놓은 거였고 정치 세력으로 이제 NL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CA가 먼저 등장하고 NL이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PD는 이제 그 이후에 그래서 이 책을 90년 88년에 사실 쓰여진 책이던데 88년에 이 책을 쓴 사람들이 PD계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PD계의 핵심은 우리가 요즘도 글 많이 쓰고 강연 많이 하는 이진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진경. 그 사람이 PD 이론가인데 이제 NL이 이제 크게 확산된 상태에서 이제 PD론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거는 CMP 논쟁의 PDR하고 달라요. 그거는 제가 짧게 다음번에 좀 말씀드릴게요. 거기까지 가면 이제 너무 얘기가 커져서 얘기를 못 했는데. 또 궁금한 거 없습니까?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앞으로 진행을 위해서 어쨌든 꼭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더 이야기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